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네, 정 박사님, 정 작가님 하실 말씀. 예. 그러면은 질문 하나 답, 질문 하나 답 이렇게 하나요? 네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 배치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정규진 작가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정규진 작가님에 대한 소개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예.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정 작가님, 우리 학생들에게 한뭐 인사말을 할까요? 한번 예. 말씀해 예.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주진입니다.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줌으로 여러 미팅을 해 봤는데 청소년들과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일은 가끔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근데 줌으로 만난 거는 처음이라서 되게 설레고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되게 연령층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독후감도 다 읽고 질문도 다 읽었어요. 물론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래서 좀 많이 감명받았고, 그다음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그러니까 전체 책을 다 읽고 질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떨리기는 합니다. 답을 잘할 수 있을까? 부족하더라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최고의 작가이고 스피커이신데. 아, 자, 그러면 우리 그 일본인 문전 친구부터 질문하면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첫 번째 우리 지연이가 하게 됐네요. 지연이 자기소개하고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문지연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고 평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누가 피해를 입은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작가님께서 평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고, 평화를 연구하거나 평화 운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평화로운 사회라는 거는, 어 특별히 기준을 정한다면 약자까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 사회, 세계,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뭘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한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죠. 그리고 사회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인제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제 특별한 뭐 힘이 없거나 돈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이렇더라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그 부족함 없이 충족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그리고 또 평화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경쟁적으로 싸울 일이 없어질 테니까,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작가님께서 평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아. 이유가 질문이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인제 그 기독교 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 다루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평화 문제 관련해서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인제 해외로 공부를 하러 나갔는데 인제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가 단순히 뭐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평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생각하는 평화, 그런 평화가 있고 그런 걸 공부하는 학문이 있구나. 그래서 인제 그때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질문하는 친구들은 스피커를 켜놓고 바로 대답을 하고 또 바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야지 켰다 켰다 하지 말고. 자, 우리 하진이도 항상 켜놓고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면 바로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얘기할 때는 스피커를 켜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끝난 거 맞죠? 네, 오케이.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하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대구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이화진입니다. 작가님의 책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를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보면서 배울 점도 엄청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책의 여러 파트 중 어떻게 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나요? 파트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파트의 소통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에 나온 내용 말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책에 있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다 쓰는 건데, 다만 이제 고학년이나 성인을 할 때는 조금 더 좀 어렵게 쓰는 거고, 저학년을 상대로 할 때는 좀 쉽게 풀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고, 다만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잘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 소통을 잘하고 못하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소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는 듣는 사람 쪽,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저 사람이 잘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그게 인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가짐을 '아 이 소통의 책임은 적어도 50%는 나한테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제 잘 안 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네가 문제야.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이 나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50%는 내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첫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잘하는 방법은 제가 인제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잘 들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많이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 말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는 많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단수고 많이 듣는 사람이 고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정보만 주지 상대방의 정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안 들으니까. 내 것만 상대방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고단수인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에 오해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게 더 저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듣는 건데, 잘 듣기 위해서는 '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어. 뭐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소통을 하면 아무래도 좀 듣는데도 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김소 학생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4살인 김서우라고 합니다. 네. 평화라는 주제는 중요한 만큼 주위에서 많이 배우지만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다시 평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239쪽이라는 책 하나에 평화에 대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화를 세계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한다고 하지만 평화라는 것 자체가 많이 커 보이고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사람들이 국가가 지금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는 흔히 인제 평화, 뭐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내가 살고 있는 영역보다는 넓은 세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의 세계부터 성찰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 여기서 이제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거는 평화로운 관계. 그러니까 서로 뭔가 뭐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으면 14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2살 아이하고 10살 아이하고 잘 지내고 있나. 내가 그 애한테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뭔가를 강압적으로 하거나 너 내 말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가. 정말 그 아이도 나를 무슨 몇 살 나이에 상관없이 편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거를 보면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아, 부모님은 나를 정말 존중해 주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부모님이 뭐 강압적이거나 뭐 강요를 하거나 이런 경우면 평화로운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엄마, 아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해요.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리더라도 제 말을 좀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아직 어리니까 생각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해서 좀 우리 관계가 조금 서로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부터 하고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관계가 결국 다른 많은 집단, 사회와의 관계, 국가 사이의 관계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결국 다 거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부터 보면 다른 것들도 분석하게 되고 다른 것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의 문제, 계속되고 있는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죠. 그러니까는 전쟁이 생기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영토 전쟁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정치적 힘을 더 가질 것이냐,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얼마나 더 연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지금 현재는 뭐 과반수 정도가 이제 전쟁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반수는 여전히 우리가 이길 때까지 전쟁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근데도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안에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러시아의 문제도 있고 미국과 서방 세계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판단을 그 사람들은 하는 거죠. 가자지구 상황도 마찬가지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목적, 이스라엘 통치자의 정치적 목적, 그다음에 미국의 정치적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많은 세계 시민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해도 우리가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비판을 하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나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이 더 지금 많이 세계 국제사회가 이제 한 목소리로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도 전쟁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가님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런 거죠. 이제 매일 전쟁에 대한 뉴스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은 결이 좀 달라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국 문제지만 그리고 세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죠. 가자지구 전쟁은 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의 식량 지원조차 제대로 못 받고 계속 이제 고통받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가자지구 전쟁 같은 거는 국제사회 외면에서 생기는 고통이 큰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이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뭔가 얘기를 하고 뉴스를 보고
뭐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희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이 좀 힘들죠. 당장 고통은 멈춰줄 수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이런 참혹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매일 뉴스로 보도가 되고 이런 데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음. 작가님 지금 중간에 한 개인으로 조금 무력감을 느낀다. 또 평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하시면서도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나 전쟁을 막기 위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좀 좋아지는 면에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 청소년들이랄까요? 일반 시민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할 수 있는 일이 좀 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를 많이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지만 댓글이라도 달고 그다음에 많은 뉴스를 소비하면 뉴스가 많이 생산이 되는 구조예요. 제가 그래서 인제 시작한 게 최근에 페북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스타 계정을 하나 봤거든요. 어, 세계의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의 뉴스에 너무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인제 가자지구 전쟁이나 뭐 이런 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무관심하고 뉴스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좀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가자지구 전쟁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경의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제, 다른 나라는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를 보면서 우리 사회 문제도 성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세계 뉴스를 인제 적어도 인제 하루에 하나 정도는 공유하는, 네, 제 평화 연구자의 시각에서 공유하는 그냥 인스타 계정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세계 뉴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인스타 하면 팔로우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쪼끔 더 들어가 보면 정말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전쟁을 지금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모금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 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싶다면 솔직히 뭐 10,000원이라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모금을 하면 정말 이제 몇 달간 모아서 거기 있는 가정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네. 음, 찾아보면. 네.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들으니까 알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로 예. 들렸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곧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온 우리 얘기였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최성훈 친구가 우리 작가님에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17살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책을 읽으며 덕분에 저의 부족했던 도덕성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 책에서 싫어할 권리도 있지 않나요? 라는 파트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제가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67쪽에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공격과 혐오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해요를 읽고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우리의 주변에서 만약 공격당하고 있는 애가 있다면 저는 그 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위로의 말 말고 좀 더 그 애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이나 행동들이 있을까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제 첫째는 인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제 그 사람하고 공감해 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의 말을 해 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친구한테도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제 그게 그 아이가 공격을 받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사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근본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인제 그게 힘들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해 보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위로의 말을 건너는 걸 지나서 그다음에는 "그럼 너는 뭐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걸까? 우리 그거를 혹시 우리가 어떻게 쪼끔이라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번 네가 원하면은 내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 그 정도까지 나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라는 게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힘내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요즘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이 안 나는데 왜 힘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말은 중요한데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처럼 인제 같이 '아 이거를 쪼끔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꼭 바꾸지 못해도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게 저는 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쪼끔 더 깊이 가보는? 근데 인제 문제는 그 친구가 그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부터 인제 또 타진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공격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 자기가 힘이 약한 것에 대해 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절망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기 싫어. 더 이상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인제 그래도 네가 뭔가를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정말 바꾸기 위해서 뭔가 작은 거라도 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원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얘기해." 이 정도로 하면은 훨씬 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공감하고 위로의 말을 건너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고민해 보는 것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쪼끔이라도 바꾸는 것까지 같이 해 보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항상 너하고 같이 할 준비가 돼 있어." 이 얘기를 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고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기 힘든 일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좋았네요. 자, 그다음 우리 시온이가 할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문시온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기 전에 저는 평화에 대해 되게 무감각하고 너무 이상적이고 멀게 느껴져서 오히려 회의감이 들었고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평화의 중요성을 느꼈고 저와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요. 음, 작가님의 책 정주진의 평화특강에서 31페이지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그 자체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평화를 위한 과정이 평화적일 수가 없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과 독립운동 등의 무장 세력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과정문에서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할 때 평화적이기 힘들다면 이러한 것들이 평화적인 시선에서 정당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음. 아 평화 연구가 됐던 평화 운동이 됐던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변화예요. 그리고 인제 그걸 인제 보통 비폭력 저항이나 뭐 이렇게 비폭력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을 때 심지어는 뭐 무력이나 이런 거를 동원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상대방에 이겨서 뭐냐면 인제 때로는 그게 전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방법, 무력으로 하는 걸 할 경우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는 승리고 강자가 이기는 것으로 제압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제 다른 사람들의 그 목소리나 아니면은 그 힘을 완전히 꺾어 버림으로써 내가 그 위에 밟고 섬으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밟힘 당하는 쪽은 증오를 키우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힘을 키워서 '나도 언젠가는 다시 또 저쪽을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평화로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평화로운 상태가 안 되고 서로 증오하는 상태, 그리고 계속 싸우는 상태가 인제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인제 뭐 프랑스 대혁명이나 아니면 독립운동 이런 거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전제가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사회가 변하면 무조건 평화로운 사회 이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원한 거지 평화 사회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혁명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은 그냥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제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인제 그 '평화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하는 거였다.' 이렇게 하면은 인제 다른 방법이 찾아졌어야 됐겠죠. 예를 들어서 인제 3.1 운동 같은 3.1 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비폭력 저항이죠. 그리고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3.1 운동이 결과적으로 독립을 가져오지는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비폭력 저항이라는 게 결국 힘이 없고 무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어요. 그러니까는 그 일본을 긴장시키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울림을 주기도 했고 그러기는 한데 그게 결국 밑바탕이 돼서 많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제 얘기하는 거는 주로 교과서나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거는 독립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 독립운동은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노력도 했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서 어떤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많은 운동을 했는데 그거는 무기를 들지 않은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해서 인제 독립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슨 어 국가를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걸 얘기할 때 무력 투쟁이나 전쟁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벌써 우리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그런 거에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심지어는 국가가 어떤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 하는 많은 것들 행동들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람들이 이제 쪼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어 무장 투쟁을 선택을 했어요. 무장 투쟁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크고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장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건 인제 비난할 수는 없는데 물론 인제 구체적 하나하나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인질을 데려가거나 뭐 사람을 살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인제 문제가 있죠. 특히 민간인을 살상하는 거는 인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인제 그런 반면에 팔레스타인 안에도 그 운동을 통해서 비폭력 그 저항, 투쟁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 왔고 다양한 방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인제 다른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들이 안전해지는 길이
다른 쪽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해야만 자기들이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인제 아까 얘기한 그 사례는 그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회를 아니면 평화로운 국가를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회 변화 그다음에 인제 독립 이걸 원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방법 그들은 이제 평화로운 방식 이런 거는 고려를 안 했던 거죠. 네. 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추가 질문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프랑스 혁명이나 독립운동 같은 거는 목적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어, 어, 근데 사실 완전 폭력으로 눈에 보이는 폭력도 있지만, 그 백성들을 약자로 보고 백성들은 쫄쫄 굶는데 또 왕실은 엄청 호화롭게 사는 그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폭력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폭력들에 대해서 맞서는 게 평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목적은 아니죠. 예. 음, 그러니까 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에 대항하는 거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폭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해서 궁극적 목적이 평화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를 다루잖아요. 인권 문제를 다루면 개인의 권리에 집중을 하죠. 그 인제 예를 들어서 평화 운동의 영역 아니면은 뭐 평화 활동의 영역에서도 인권 문제를 많이 다루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 나의 인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뭐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 하지 않아야 되는 원칙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인권 운동은 그냥 정말 상대방을 처벌하고 아니면은 비난을 통해서라도 궁지에 몰아넣고 하는 것까지 방법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폭력에 저항하는 거지만 평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네, 됐는지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든지 추가 질문해도 되고요. 그래요. 시연이 끝났나요? 그러면 우리 현빈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부산에 사는 최현빈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짧은 책이었는데 많은 생각을 들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전 놀랐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 놀란 게 있어요. 딱 처음 책 듣기 보면서 예? 이렇게 짧다고? 애들 쓴 거 보면 엄청나게 길게 썼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 그래서 봤는데 와 첫 마디부터 그냥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뭐 힘이나 뭐 평가 지리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한 언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어 주시고 그리고 힘은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의 정보일 뿐이다 이런 대목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의 개인적인 마인드도 정말 멋지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방금 하진이랑 말했을 때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단수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고단수다. 그거 듣고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와, 나는 내가 말을 하는 게 나한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다. 내가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놀랐던 것도 있고 서우가 얘기한 것도 서우 얘기했을 때 또 그 나이 비유해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이 책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저런 것들이 바로 그냥 나와야 와 말을 잘하고 작가를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질문이 좀 민감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록도 되고 있으니까 말하기 꺼려지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러신다면은 언제나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예. 작가님 혹시 그 PC주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네. 요즘에 그런 것들이 참 많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계속 흔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보는 뭐 책이나 영화 같은 그런 매체들에서도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죠. 저는 처음에는 이거 PC주의 처음 볼 때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애초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이전까지는 차별받고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떳떳하게 이제 대중매체에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국제사회 인권의식이 성장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되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이게 이도가 좋은 거니까 이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체성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오히려 이 PC주의라는 게 우리에게 또 다른 고정관념을 주고 그 사상을 무조건 뭘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뭐 굳이 바뀔 필요도 없는데 주인공의 성별을 바꾸거나 성 정체성을 바꾸고 갑자기 인종을 바꿔버리고 색을 바꿔버리고 맥도날드 광고에 미국 맥도날드 광고에 제품 광고는 안 하고 무슨 트랜스젠더 남성이 와가지고 그 뭐라 뭐라 하는 그런 광고도 봤어요. 사실 지금 말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이 말이 논란의 소지가 될 여지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랑 다른 게 없지 않나? 이런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이런 의문 때문이었고. 옛날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 이런 데서도 백인 같은 애들은 항상 주인공이었고 흑인은 항상 뭐 악당이나 조연으로 나온 이런 것들이랑 지금 계속 주인공이 계속 흑인으로 바뀌고 뭐 여자로 바뀌고 갑자기 동성애자가 되고 이거랑 좀 다른 게 뭐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진짜 질문인데 저희가 과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솔직히 좀 무겁죠. 어떤 대답을 하시는 제가 그걸 음, 수용하겠습니다. 대답 잘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맨 처음엔 칭찬을 엄청 해줬는데, 그래서 감동 먹었는데. 되게 민감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뭐, PC주의가 우리나라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제 한글로는 해석을 하죠. 이제, 근데 이제 들어와서 그게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다. 네가 뭔데 나를 재단하냐."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인제 미국에서도 지금은 쪼끔 가라앉았는데 오히려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많이 일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원칙과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자들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도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고 사회가 개선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이고 가져야 될 방향성이죠. 근데 인제 방법의 문제가 저는 인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런 걸 너무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옳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따라야지.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건 "네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인제 거부감을 인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방법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제 방법이 쪼끔 더 나은 방법? 그러니까 뭔가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려면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가 책을 쓰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할 때도 이렇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평화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 교육을 하는 거는 강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
그 방법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옳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제 방법론에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인제 또 다른 결이 있죠. 아까 처음 얘기한 것도 소수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회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법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사회가 법을 만들 때는 어찌 됐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게 인제 정치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강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갑자기 상업주의가 거기에 끼어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면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쪼끔 반감이 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니까 억지로 짜맞추기를 하는 것보다 상업적인 것이 들어가면 좀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죠.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하는 건데, 정말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분이 최연빈 학생이 쪼끔 많이 부담을 느끼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는 어쨌든 저희가 토론을 하는 자리잖아요. 작가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이런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되고, 나중에 뭐 이 화면을 볼 사람도 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볼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건 토론을 위한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일부러 논쟁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준 사람한테 감사함을 표해야죠. 민감한 질문을 해 줬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이걸 밖에까지 가지고 가서 '아 쟤는 뭐 그런 것을 하는 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뭐 굳이 많은 상상의 날개를 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와. 진짜 솔직히 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혹시라도 뭐 예예. 문제 생기면 부담감이 어떡할까 있었을 것 하면서. 같아요. 예예. 예. 그래 가지고 미리. 다른 친구들도 다 이해하겠죠 뭐. 예.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진짜 간단한 거 있나요? 얼마든지요. 예. 예예. 음.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 네, 음. 알겠습니다. 사실 작가님 책에서 이 책에서도 이제 많은 대화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상대방 질문 경청하는 거랑, 그리고 비난하지 않기, 평가하지 않기, 존중하기,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신 작가님이 라고 해도 옛날에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싸웠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면은 간략하게 어떤 건지, 인간적으로 좀 뭐 궁금해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는 없지만 있죠, 당연히. 있고, 뭐 지금도 사실은 좀 열이 받으면 말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아이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 아직도 수련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쪼끔씩 자기를 성찰하면서 쪼끔씩이라도 나아지는 거? 응. 물론 인제 자기 만족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쪼끔씩 쪼끔씩 나아지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꾸준히 배우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정지환 하겠습니다. 안, 안녕하세요, 정준신 작가님. 저는 15살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웠긴 했지만 박사님의 책 평화를 읽고 조금 더 평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평화 구축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사님의 책을 읽고 평화가 있으려면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사라졌고 다른 폭력의 존재의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과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평화는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기에 다수결로 무언가 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다수결로 무언가를 정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배제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평화는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박사님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평화가 과연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지 박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예. 평화학을 읽었어요. 그거는 학술서인데, 약간 대중까지 읽을 수 있는 학술서인데, 그 책을 읽었어요. 감사해요. 마이크 켜고, 공지야, 빨리 대답하려면 마이크를 켜놓으라고 그랬죠. 예. 감사해요.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읽었어요? 네, 다 읽긴 읽었는데 대단하네요. 네. 감사해요. 이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너무 힘든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까? 의문들 많이 제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다음에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평화는 이루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곳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한 예를 들어서 이런 독서 토론 그룹 아니면은 교회 아니면은 무슨 학급 이런 데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가능해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거죠. 일단은 이제 이 평화로운 사회라는 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자 궁극적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두가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수가 행복한 나라들이 있어요. 응?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모든 학문이 다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향해서 꾸준히 가면서 모순되지 않도록 많은 것을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많이 가 있는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행복하지 못한 사회인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세계 행복의 날이었어요. 3월 27일이었나? 20일이었나 봐요. 3월 20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세계 행복의 날.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있어요. 그게 그냥 우스운 날이 아니라 유엔이 정한 날이에요. 유엔이 정한 날인데 왜 행복의 날을 정했냐 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정치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 그래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예요. 우리가 이제 짐작했듯이 이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훨씬 높고 서로의 신뢰도가 높고 그다음에 정부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신뢰가 높고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도 난 괜찮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별로 없고. 왜냐면 내가 경쟁하지 않아도 사는데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결국 그게 평화롭게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인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100%는 이루지 못해도 100%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이제 꾸준히 노력에 의해서 거기까지 점점 더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친물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을 하고 있는 17살 신물결입니다. 박사님의 평화특강이라는 책을 읽으며 알고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사회 속 폭력에 대해 생각하고 저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쟁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 문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지입니다. 저는 평화 문화가 이루어진 세상을 인간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경쟁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력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구입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적게 가진 사람, 즉 어떤 형식으로든 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평화 문화 실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인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여기서 즐거움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인간을 조작하고 조정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것과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문제 모두 개인의 특징을 침해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평화 문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제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평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평화 문화가 주장하는 방식을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하면 평화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유는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평화 문화는 수가 많은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질문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지금 6, 7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적다가 중단인데 제가 여기다 캡처를 해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뭐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인제 굉장히 상식처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당화를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나쁜 일은 알고 있는데 그냥 정당화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원래 경쟁 사회니까 안 그러면 생존 못 해." 이러면서 인제 정당화하는 건데 그런 거부터 바꿔야 되죠 사실은. 그래야 인제 평화 문화가 쪼끔 어 정착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제 사실은 OECD 가입 국가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분류가 돼요. 그런데 많은 면에서 내용 면에서 보면은 거의 후진국 수준인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런 데서는 일단 보면은 평화 문화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경제적으로 후진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거, 사회가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제 서로 경쟁 사회라는 건 서로 폭력을 많이 가함으로써 생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서로를 갉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니까. 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죠. 사회가 결국은 인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북유럽 국가들 얘기했지만 거기서 인제 가난한 사람도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가난해도 굶어 죽을 걱정 안 하고 가난해도 배고플 걱정 안 하고 일단 사회가 그 사람들의 지금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노후까지도 보장해 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돈을 쪼끔 벌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인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사회에 막 몰려가는 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거스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이제 주어진다면 폭력을 행사하고 즐거움을 얻는지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고 평화 문화가 없는, 그러니까는 평화에 대한 공존의 생각이 없는 사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경쟁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얻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가진 게 많고 이런 걸 과시함으로써 이제 결국 남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럼으로써 이제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에 이제 묻혀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제 폭력적인 상황을 계속 인제 더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옳은지 그른지의 기준, 뭐 기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은 옳지 않은 거고 폭력적이지 않은 거. 근데 인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는 힘들죠.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제 사회적으로 평화 문화가 확산되고 정말 꼭 평화 문화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 공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확산되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는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회에선 모든 사회에 세계 모든 사회에 다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쪼끔 그 자극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되는 일이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고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것들도 다 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타나요. 그거는 사회적 수용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에요. 감시 체계가 부족한 거죠. 사회적 감시 체계가 높으면 그런 일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성차별, 그러니까는 그 젠더 불평등, 이제 성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국가에서는 법에 상관없이 여전히 성차별이 많이 만연을 해요. 그거는 사회적 수용도가 그만큼 그런 것들을 묵인해 주는 그 문화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인제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인종차별과 동성애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인종차별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소수자를 존중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근데 저는 인종차별보다 동성애,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거부하는 게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종차별은 인제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가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치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그 사람은 존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를 이제 그 성소수자를 그러니까는 그 성소수자의 행동을 인정하고 안 정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인제 그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는 인제 어 문명 사회에서는 사실은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뭐 문명 사회라고 하는 데서는 수용될 수 없는, 허락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인제 평화의 방식에서 반대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 이거는 인제 평화적 방식이 아니에요. 평화 사회를 만든다는 거는 다 같이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하는 사람, 배제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어 평화 사회를 만든다는 거는 가해자까지도 사실은 포함시키는 거를 얘기해요. 다만 인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가해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이 '아 나도 인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어 좋은 사회, 그러니까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 했을 때 인제 그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도 있고 화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 그 사람까지 포함한 평화 사회를 만드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인제 쉽지 않은 거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제 제도나 어떤 이제 공식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네.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대답을 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빼먹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어요.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면 감사합니다. 좋겠어요. 네. 네.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또 질문할 사람 많으니까 조금 남겨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물결이 잘해줬고요. 그다음 은사하고 하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16살 황은서입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고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화에 관해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작가님의 책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관해 작가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땐 요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북한은 통일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인데 기본적으로 남과 북은 통일을 전제로 얘기를 이제 계속 관계를 맺어왔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군사적 대립이나 정치적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최악의 상황이라서 이게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통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통일을 판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지하는 비율이 한 50%, 60% 미만일 거예요, 아마. 거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쳤죠. 지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뭐 통일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이제 통일은 나중에 문제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평화적 공존의 문제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평화적 공존의 문제가 우리의 안전 문제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거든요. 예. 군사적 대립이 심해지면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혹시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세계는 아니에요. 미사일이 워낙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전쟁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인제 평화적 공존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우리가 먼 목적이 아니라 당장의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거를 정치인들한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평화적 공존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 평화적으로 공존하다 보니까 통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그러니까 통일은 차후에 문제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어떻게 평화적 공존이 이룰까. 그렇게 평화적 공존이 이루려면 일단은 서로 무력 대결을 심하게 하는 것부터 중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인제 무력 대결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서로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죠. 남한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첨단 무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인제 핵무기는 있는데 다른 무기에 있어서는 열세예요. 근데 남한은 핵무기만 없고 다른 무기에 있어서는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방비도 우리는 거의 9% 정부 예산의 9%를 지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쯤 되면 아마 60조를 돌파할 거예요. 1년 국방 예산이. 예. 한번 국방 예산 가서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은 돈을 거기에 쓰고 있는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되게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평화적 공존의 문제를 생각하려면은 맨 먼저는 '군사적 대결을 어떻게 멈출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적 공존이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정권은 변하지만 국민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심지를 갖는 게 중요해요. 국민으로서 여러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투표권은 아직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국민으로서 나는 어떤 남북관계를 원해, 어떤 한반도를 원해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네. 하면 돼. 자기 번호 되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결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6학년 정하결입니다. 원래 평화에는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작가님 책을 보고 평화가 조금 더 어렵고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해서 힘은 상대적이라 11살이 10살보다 힘이 강하고 인턴이 상사보다 더 힘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25살의 인턴이 20살의 상사를 어떻게 대하고 사이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평화학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좀 진행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지금 남은 사람이 지금 6개 질문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그 얘기를 아, 하려고 했는데, 충분할 수 예. 있고요. 최소 10분에서 최대 20분까지 가능하니까. 예.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시간이 모자란다고 제가 너무 뭐 뒷사람 거를 막 하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그렇죠. 짧게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힘은 상대적이죠. 근데 이제 25,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예요. 25 인턴하고 20살 상사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힘이 상대적이라는 건 이게 지금 나이를 얘기했는데 나이 면에서는 25살이 유리하지만 이건 지금 직장에서의 그 직급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류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직급이라는. 다른 여기서는 당연히 상사가 유리하죠. 예. 상사가 유리한데 문제는 뭐냐면 힘을 행사하는 그 방식과 힘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힘이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의 그 어떤 조직의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라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그 원칙이 직장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서로 왜냐하면 맡은 임무가 다르니까. 맡은 임무가 다르니까 체계의 그 직장의 체계에 따라서 서로 맡은 임무를 잘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원칙은 그 직위와 상관없이 상호 존중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많은 곳에서 많은 직장에서 그런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인제 힘을 악용하는 상사가 있고 인제 이런 일이 그래서 하급 직원은 인제 힘들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직위에서 오는 거라는 거. 그것도 힘의 한 종류니까.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직위와 상관없이 사실은 상호 존중하는 원칙이 직장에서 기본 문화나 아니면은 인제 뭐 서로 합의하는 그런 원칙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화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폭력의 문제나 이런 걸 탐구하기도 하지만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화학은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뭐 입으로만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제 실천이 중요하죠. 그래서 평화학자들은 대부분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해요. 자기가 이론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게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서 실천할까 이것도 똑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많이 참여를 하죠. 저도 똑같이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뭐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인제 실천의 영역에서 인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화학은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하는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것이 사회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주시아입니다.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때가 많아서 처음엔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과하게 이상적인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를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 것도 큰 것이 아닌 당연한 것들이라는 생각과 그 당연한 것도 지키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에 대한 혐오나 약자를 보며 내가 힘을 휘두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것인지 성선설을 지지하시는지 성악설을 지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성선설, 성악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관심이 없어서 그 지지나 뭐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혐오나 이런 것, 혐오나 차별 이런 것들은 전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 정서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지식을 쌓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혐오나 차별은 기본적으로 폭력이죠.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수용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심지어는 혐오를 내세우는 정당이 승리하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또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그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속으로 혐오의 감정이나 차별의 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회적 감시나 압력 때문에 뱉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사회적 감시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혐오나 차별은 나쁜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속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뱉을 수 있는 사회 행동은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난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 그다음에 뭐 난민에 대한 혐오 발언, 뭐 이런 것들을 내뱉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인제 공식적으로 내뱉는 사회가 된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러면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졌고 혐오의 발언들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고 혐오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가 그런 걸 함으로써 인제 이거를 정당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된 거죠. 더 위험한 거는 인제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찌 됐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제재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회가 얼마나 그 감시의 수준이 높아지느냐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 민주시민의 의식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변도 감시하고 자기도 감시하고 사람들이 그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뱉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게 하는 사회가 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자기 순서되면 하면 돼요. 예성아.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혜성입니다. 작가님이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라는 책을 읽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고 군인들도 많이 죽어가는데 평화를 위해 둘 중 한 나라는 항복하면 평화로운데 왜 항복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이런 전쟁을 어떻게 해야만 평화로워지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을 가끔 공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인명 피해나 사회 파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복구하려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거는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난민이 한 670만인가 이래요. 670, 80만 돼요. 예. 그 사람들이 계속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70, 80%가 여성과 어린이에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왜냐하면 남자는 징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항복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토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동부 쪽으로 이미 이제 일부 빼앗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찾을 때까지 싸우겠다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아마 본인들도 알 거예요. 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죠.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전쟁 공격당했으니까 무찔러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전쟁을 계속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도 이제 정치적인 이제 좀 싸움 같은 것도 있고 향후 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문제도 있고 이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피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과 군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좋은 명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을 일단 했으면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게 이제 대부분 군인들의 생각이고 항복은 군인이 선택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들 정치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내주더라도 전쟁을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현실적이고. 왜냐하면 그리고 그 동부 영토에는 대부분 친러시아계 영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물론 이제 친러시아계가 아닌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항복을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평화담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평화회담을 시작을 해요.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그러니까 22년 2월, 3월에 3월 말까지였어요. 그때까지 평화회담을 하고 그 후로는 평화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다는 거죠. 러시아 푸틴은 푸틴대로 자기 욕망이 있는 거고 젤란스키는 젤렌스키대로 또 지금은 정치적 그 어떤 목적, 자기가 전쟁을 해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의 압력도 있죠. 서방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내줄 수 없다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정치적인 그 것들이 목적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많은 교훈을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전쟁을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좋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전쟁을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빨리 그걸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회담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링을 하는 중학교 1학년의 원예림입니다. 저는 평화학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작가님 책을 읽고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 평화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왜 평화가 전공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평화가 찾아올지, 그리고 정조진의 평화특강 3강에서 난민은 왜 윗상이 되었는다라고 쓰여 있는데 책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서 구체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회에서 폭력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어떻게 폭력이 없어질지 설명 부탁드려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도 궁금합니다. 저는 평화과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남한이랑 북한이 통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지만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은데 앞에서 이미 다룬 것도 있어서 그거는 다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평화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우연한 기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 평화학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돼서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사실은 갈등 해결부터 공부를 했어요. 원래 평화학이 평화 갈등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이런 개인 간의 사소한 갈등을 얘기하지만 국가 사이의 갈등 아니면 사회 간의 그 소수 집단이나 뭐 다수 집단 사이에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는 갈등을 그 불가피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평화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갈등 해결부터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이제 전공은 평화학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노력하는 거는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폭력이 무엇인지, 평화가 부재한다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폭력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폭력을 안다는 거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폭력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아는 게 중요해요. 폭력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피해받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폭력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책에서 설명이 이제 조금 부족했는지 좀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난민은 왜 밉상이 되었나 이거는 이제 조금 제목 자체가 밉상이라는 게 좀 그러긴 하지만 이게 밉상이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난민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민이 우리 사회는 사실은 난민이 많지는 않아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이에요. 과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난민이 내 주변에 이웃으로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70, 80%예요. 그러니까 난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가난한 사람, 폭력이 난무한 사회에서 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딱지를 붙여놨어요. 딱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딱지를 붙여놨어요.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 싫어. 미운 사람이야 했을 때 그냥 임의적으로 붙여놓는 딱지처럼 정말 붙여놨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난민들이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싫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핑계예요, 일종의. 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핑계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내 이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아니면은 내 이웃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딱지를 붙여서 이제 미워하게 된 거죠.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적 공존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평화적 공존이 돼야만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어요. 먼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돼야만 통일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진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일은 요연해요. 될 수가 없어요. 혹시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괜찮아요. 잘 괜찮은 이해됐어요. 것 같아요. 예, 다행이에요.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림이가 처음인데 아주 잘해줬고요. 우리 아윤이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15살 정하연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의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책을 잘 읽었습니다. 소제목 23번에 말로 이기면 정당한 것 아닌가요?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작가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들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여기 오늘 참여한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고 뭐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른 친구들하고 논리적으로 뭘 다 겨루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지는 않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자기가 말을 잘한다는 자부심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뭐 20대 이런 때는 정말 예를 들어서 반품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지지할 자신이 있었어요. 거기 그 상점 직원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가지고 지지하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유치했다.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깨닫는 것이고 말로 이긴다는 게 그냥 자기 만족인데 그거는 결국 보면은 글쎄요. 내가 말로 이기는 건 사실은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기는 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긴다는 거는 그냥 내 주장을 상대방한테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못하게 쟤하고는 정말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냐하면 생각이나 주장이 다르면 이기고 지고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 그래 너는 그 생각인 거 내가 인정을 해 줄게."라고 인제 마무리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꿀지 어쩔지는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당장 어떻게 말로 이렇게 이긴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그 사람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상대방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물론 인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세세하게 따져 보면은 다 달라요. 대한민국에 5천만 이상이 사는데 5천만 이상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사회는 뭘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그러면은 어떤 사회고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제 조금씩 생각이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접점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건 거부는 그냥 거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름은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죠. 네. 제가 대답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홈스쿨하고 있는 17살 박인서고요. 네. 일단은 전에 질문 답변해 주시면서도 한국이 이 사회 개선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참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또 그 이유가 좀 한국이 좀 개인주의 사회인 경향이 좀 커서라고 느끼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바꾸는 동기부여나 그런 부분의 하나가 또 이 사회가 좋아지면 내 개인적인 삶도 좋아지고 살짝 이런 부분이 크다고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회를 바꾸는 걸로 내가 얻는 이익에 대한 그런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당장의 내 삶 앞에 주어진 문제들이 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치면은 이 경쟁 사회가 문제라 그래도 당장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그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내 눈앞에 있고, 이런 사회로서 벗어나려 그랬을 때 내 삶에 올 그 불안정한 미래와, 그러고 좀 그런 것이 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그 다 같이 좋은 삶을 살자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오로지 개인주의에 몰두돼 있는 한국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 강하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글쎄 뭐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제 진단에 있어서는 사회 변화를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 그거는 인제 개인적 책임이 있지만 또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경쟁 사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 수준도 높고 의식 수준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례를 보면 이기적이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으면 자기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생각하고 뭔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럴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네. 그런 사회가 인제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어찌 됐든 내가 그렇게 아득바득 뭐 발버둥 치면서 살지 않아도 어 힘들지 않은 '힘들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를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인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서 다른 나라도 걱정을 많이 해요. 세상에 출산율이 이렇게 적은 나라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아요? 30-40 대에는 인제 애를 안 낳는 게 거의 트렌드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 내 자식한테까지 지옥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가 아무리 정부에서 뭐 출산율을 높이려고 막 투자를 하고 뭐 돈을 주되 뭐를 하네 해도 기본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거나 아니면 노동 환경이 바꿔지거나 그다음에는 젠더 불평등이 정말 획기적으로 없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출산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 줘야 되냐? 우리 사람들이 계속 개인적인 그런 각성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정치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는 지금
변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고민거리죠. 여전히 고민거리고 그래서 현상에 대한 진단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수용할 쪽이 그 책임을 지고 바꿔야 할 쪽이 여전히 굉장히 안이하다. 안이하고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는 참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기성세대고 여러분은 책임이 없는 투표권조차 없는 청소년들인데 하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투표를 하게 될 테니까 투표를 하고 사회 변화에 참여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죠. 그러니까는 일단 현실을 알고 다방면에서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제기한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유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14살 김문유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에 대해 알고 또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세계 시민수업 8권 평화에 대해 읽으며 평화는 연결되어 있을 부분에서 관심이라는 것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살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행동은 저 사람에게는 어떠나 등등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가님은 관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에게는 관심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관심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심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관심이라 그러니까는 지금 김원유 학생이 얘기하는 관심은 어떤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약간 다른 것보다 더 알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거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궁금하고 또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제 모르는 것보다 알아서 더 다가가고 그러면 사회생활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관심은 좋은 거죠. 예, 관심이 필요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이제 그건 사람에 대한 관심이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회에 대해서도 저도 꾸준히 관심을 그래서 유지를 하죠. 매일 뉴스를 보는 이유도 사실은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관심이 결국 다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세계 곳곳에 일어난 뉴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뉴스 이런 거 뭐 보는 이유는 그게 다 사람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이 문제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화를 얘기할 때 평화는 결국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다른 사람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평화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단어예요. 사회적인 단어라서 혼자 평화롭게 사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거는 평화 연구에서 관심을 쏟는 것도 아니에요. 평화라는 건 결국 같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심이라는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남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나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비난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때는 어떤 경우에 막말로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가난한 거야 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얕잡아 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공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다 그 문화적 맥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삶의 단계, 경제적 개발 단계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우리도 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관심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어려운 거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내가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공존,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현이가 하는데요. 그 성현이가 지금 비디오를 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냥 바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전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박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난민, 전쟁, 평화 같은 내용을 다룬 책을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작가님이 쉽게 풀어쓰신 책을 보고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밌고 신선한 책을 써준 작가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평화와 난민뿐만 아니라 작고 소중한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는 무엇이며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평화를 이루는 구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질문한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는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죠. 근데 이제 평화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제 그 자기 어떤 억압이나 강요를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억압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는 결국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택이나 내가 억압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어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것을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어야 되죠.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당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억압을 당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는 결국 뭐 평화학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폭력을 가장 많이 탐구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폭력을 어떻게 없애고 바꿀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를 가장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요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뭔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뭔가를 하려면 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식도 있지만, 아까 뭐 듣기나 이런 것처럼 방식도 있지만은 공감할 수 있는 논리나 아니면 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결국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얘기하는 거는 아까 평화는 사회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이에, 집단 사이에, 사회 사이에, 국가 사이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사회가 정말 완전히 이렇게 축 늘어져서 아무런 익사이팅한 것도 없고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사회는 오히려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 역동적인 사회를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은 우리 다른 점이 뭘까?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좋은 영향은 나쁜 영향은 뭐가 있지? 그러면 좋은 영향은 늘리고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같이 얘기해보는 역동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 생기는데 그거를 초반부터 서로 비난하지 않고 자 그럼 우리 앉아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거를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이런 게 되는 그런 게 상식이 되고 일반적인 패턴이 되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도 관계의 문제고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도 좋은 관계, 폭력이 없는 관계, 평화로운 관계 이제 이건 거죠. 좋은 질문 감사해요. 아유, 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또 아주 깔끔하게 탁월하게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그냥 정규진 작가님 모임을 하면서 뭐 소감 겸 또 아이들에게 또 못다한 말이라든지 뭐 당부의 말이든지 그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면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좀 주저리 많이 얘기했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배가 많이 고프네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게 돼서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질문들도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런 책을 읽으면 굉장히 민감해서 잘 받아들이거든요. 잘 받아들이는데 중간에 여러분들도 타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의 장래 아니면 부모님들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했던 거,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 나는 이런 세상이 좋아, 나는 이런 세상을 위해 살 거야 이런 거 이런 마음가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 당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스피커를 좀 켜고 박수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들 박수와 함께 우리 작가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9시, 10시, 11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맛있게 점심 먹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